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저희 딸, 지수를 낳은 것뿐인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멸시당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직업 때문에 딸이 겪은 일은 씻을 수 없는 경험을 했고 상처를 받게 돼버렸죠.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결혼을 했던 때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6년의 긴 연애 기간이었지만 우린 둘 다 쉽게 결혼 이야기를 하진 못했어요. 남편은 가난한 형편이었던 저와는 달리 꽤 부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본인 스스로가 돈이 많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 그 시대에 고급 승용차도 끌고 다녔고 지갑에는 늘 현금이 넘쳤죠. 저는 저희 집 사정을 알았기에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못했는데 남편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혼기가 꽉 차게 되니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그 집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사반대했다고 들었죠.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건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를 아예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보고 직접 이야기도 해야 결혼이라는 게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치부인 것처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오빠, 아버님이 한번 보자는 이야기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해? 그래도 오빠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잖아. 우리 아빠를 몰라서 그래. 그냥 안 보는 게 훨씬 좋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 혼이 나든 반대를 하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설득을 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건 맞아? 결혼은 무조건 너랑 할 거야. 너 아니면 결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린 결혼해. 하지만 우리 아빠 만나는 건 하지 마. 진짜 진지하게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럼 우리 집 전화는 왜 가르쳐 준 거야? 연락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르쳐 준 적 없어. 우리 아빠 전화 오면 무조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 아니면 아예 전화선을 빼놔. 절대로 안 돼. 알았지?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재를 넘어서 과잉 보호를 하더군요. 더구나 더욱 답답한 것은 그 무렵부터 남편의 얼굴에 멍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입술이 터져서 오고 또 어떤 날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저렸죠.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아버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강압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결국 저희는 물그릇 하나 떠놓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비참하고 헛헛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허락을 해주리라 믿었죠. 당시 남편은 한 신문 잡지사에서 일을 하는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니 출근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했는데 정도가 좀 심하더군요. 하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씻더니 나갈 준비를 했죠. 왜 갑자기 일어나? 설마 지금 이 시간에 나가려고? 그 회사에 급한 일이 터졌어. 내가 나가서 수습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나가는 거야. 여보, 정말 일반 회사가 맞아? 이 시간에 출근을 한다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걱정 마, 해결하고 금방 올게. 응?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말하고 점심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어떤 날에는 맘먹고 뒤도 밟아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멀쩡해 보이는 회사 건물로 들어갔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걸 그만뒀죠.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회사 직장 동료라는 사람도 집으로 데리고 왔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혁수? 뭐 그런 이름이었죠. 순한 인상에 수더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재수씨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전 몰랐네요. 그이가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요. 일 이야기하면 신물이 나잖아요. 퇴근하면 저도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또 몰랐네요. 워낙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서요. 예전엔 안 그랬지만. 그게 또 우리 팀장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드리죠. 회사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팀장님처럼 일은 못해도 설명하는 기깔나게 잘하거든요. 그날 회사 이야기를 꽤 많이 듣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발행하는 신문을 하나씩 검사하고 중요한 기사가 있다면 늦은 시간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거기에 더해서 바로 얼마 전에 팀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딱히 일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았는데 남편은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오기가 생겨 더 집요하게 굴었던 거였습니다. 이로써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고 그 뒤로는 늦게 출근을 해도 뒤를 밟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너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승진한 것도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내가 맞긴 해? 그 말을 한 줄 알았어. 미안. 직장 동료는 내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집에서만 이러는 거야? 연애할 땐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해줬었잖아. 뭐 이제 잡은 물고기다 이건가? 아니야, 나한텐 당신뿐인 거 알잖아.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볼게. 노력할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권태기인가 싶을 정도였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자신이 점심에 뭘 먹었는지, 맛이 어땠는지까지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무렵부터 완전히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도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2년 만에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조금씩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난 우리 아빠처럼 자식 키우지 않을 거야. 아버님이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을 물건 취급했지. 계산기 두드리고 낳아줬으니 대가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 그러셨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난 안 그럴 거야.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하게 해줄 거야. 요리사가 된다고 하면 난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줄 거고, 피아니스트가 된다고 하면 졸려도 꼭 참으면서 끝까지 들어줄 거야. 무엇보다 그 아이 곁에서 늘 함께 있어줄 거고. 우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딸이 부러울 지경이네. 하지만 저는 임신과 거의 동시에 끔찍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해서 고생을 꽤나 했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전엔 먹지 않던 음식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생선 요리였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희한하게 보거와 아귀만 먹고 싶었습니다. 구하기 쉬운 고등어 같은 것은 냄새도 못 맡았는데 말이죠. 때문에 요리라고는 전혀 하지 못했던 남편이 팔을 거둔 겁니다. 재료를 구해서 직접 손질까지 한 뒤에 차려줬죠. 자, 이번엔 주방 이모한테까지 물어서 정말 자신 있어. 거의 완벽해. 저는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왜 아귀찜에서 부대찌개 맛이 나? 햄도 넣었어? 다시 만들어서 올게.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뚝딱거리더니 제 앞에 보거 요리가 나왔습니다. 보거는 손질하기 힘들어서 맡긴 거야. 그리고 그걸 끓인 거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끓인 건 맞아? 수돗물 맛이 나는데? 그렇게 남편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거의 전문적인 단계까지 가게 되었죠. 그 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는데 제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꽃무늬 앞치마까지 입고 요리를 도맡아 했죠.
심지어 제가 입덧이 멈추고 먹덧이 온 상태에서도 요리는 남편이 대신해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청소기처럼 흡입하는 게 전부였고요. 물론 바쁠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자주 가는 시장으로 갔죠. 입덧도 힘들긴 했지만 먹던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더라고요. 뱃속에 거지가 있는 것처럼 늘 허기가 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족발집, 과일집, 전집은 단골이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이 제 얼굴까지 알고 계셨죠. 아이고 새댁, 먹는 게 어쩜 그렇게 복스러워? 이리 와. 이건 내가 공짜로 특별히 줄 테니. 야채가 너무 신선해서 다져서 만두를 쪄봤어. 고기도 듬뿍 넣어서 아주 기가 차. 파는 건 아니야. 우리만 먹으려고 한 거지. 하나 먹어봐. 우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만두가 살살 녹아요. 과일 가게인데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지. 내가 과일 가게 안 했으면 만두 하려고 했어. 근데 만두가 손이 많이 가서 골병 될까봐 과일 가게 하는 거지. 하긴 엄청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게 하신 건데. 아니야, 내가 새댁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 요 며칠 안 보이던데 걱정했잖아. 아, 제 남편이 요리를 한가득 해줘서요. 아이 진짜? 정말 부럽다. 하긴 새댁처럼 잘 먹어주면 나도 만들고 싶겠어. 이제 한 달? 네, 예정일은 5주인데 한 달이라고 봐야죠.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처럼 조금씩만 움직이고, 알았지? 네, 너무 감사해요. 과일도 좀 주세요. 제철 과일로 주세요. 수박이 철이긴 한데 너무 무거워서 안 돼. 참외 어때? 수박으로 주세요. 참외는 이미 많이 먹어서요.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난 좀 걱정인데. 가만 보자. 적당한 걸로 내가 골라보지. 가벼운데 맛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꼭지가 중요해.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어. 꼭지가 통통하면 맛이 없거든. 물에 가득 먹은 거라 퍼석퍼석하고. 요 꼭지가 이 모양으로 말라 비틀어진 건 딱 좋지. 분명 이건 입에서 살살 녹을 거야. 근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죠. 저 팔에 힘 장난 아니거든요. 족발집에서 1인분, 콩나물이랑 두부, 겉절이용 배추, 거기에 더해서 과일까지 딱히 힘들진 않았지만 만삭이었던 몸이었기에 불편한 자세로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켜진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밀치고 제 가방을 들고 가는데 하필 가방끈을 손목에 돌돌 말아놓은 상태라 순식간에 고꾸라지고 말았죠. 소매치기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청난 통증이 아랫배를 뚫고 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를 살폈지만 누구 하나 저를 돕지 않았어요. 그저 어떻게 하는 소리와 누군가 신고를 하라고 소리치는 소리만 들렸죠. 아마 사람들이 외면했다기보다는 당시 양수가 터진 저를 함부로 일으키려는 시도조차 못했던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은 과일 가게 사모님이었어요. 익숙한 얼굴에 저는 그분을 잡고 말했죠. 제 아이 어쩌면 좋아요? 괜찮아, 걱정 마. 별일 아니야. 새댁, 정신 바짝 차려? 알았어? 엄마는 그래야 해.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배를 감싸고 있는 저는 응급차에 실려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도 대신해 주었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셨죠. 알고 보니 제가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따라왔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퇴원하면 당장이라도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미숙아였고 장기 발달이 덜 된 상태여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어야 했죠.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그 자식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얼굴 기억해? 소매치기 얼굴 기억하냐고.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안 중요해? 내 딸도 당신도 위험했어. 그 놈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들은 그냥 못 있어. 그냥 우리 옆에 있어줘. 당장 잡을 수도 없을 거고. 잡을 수 있다고? 내가 잡아서 당신 앞에 끌고 올 테니까 얼굴만 떠올려봐. 여보, 그만 좀 해. 내가 어떻게 그만둬? 당신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집중치료실 안으로 들어갔고 제 상태 역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소매치기는 제 손목에 말린 걸 풀어서 가져가려고 넘어진 저를 끌고 갔고 때문에 저는 얼굴의 절반이 시멘트에 갈렸어요. 더구나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졌고 손가락뼈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원한 것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저희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범인을 잡으러 밤낮으로 뛰어다닌 겁니다. 그런 남편이 서운했지만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고 그렇게 얼마 뒤 퇴원을 하게 되었죠. 조금 안정이 된 이후에 과일 가게를 방문했는데 사장님 내외는 저를 무척 반겨주시더군요. 몇 번이나 병원에 갈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괜히 가는가 싶었어. 남편이나 가족들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구해줬다고 생색내는 건가 싶기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생색내셔야죠. 저 진짜로 구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됐어. 무슨 은혜야. 아이는 괜찮아? 다음 주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다 괜찮아요.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아무래도 세대고면 주려고 과일 맛있는 거 빼놨어. 특히나 자두가 어찌나 맛있는지 몰라. 맞다. 커피차. 세대, 커피 한 잔 줄까? 임신하고 못 먹어서 힘들어했잖아. 커피차 불러줄게. 그럼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럴까, 그럼? 우린 너무 좋지. 여기 커피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커피차라는 게 시장통을 돌아다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타주는 거였죠.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 마시는 거였는데 먹다 시작하고 그게 참 먹고 싶었는데 꼭 참아야 했습니다. 임신 후에 커피를 안 먹는 게 요즘에는 카페인 같은 성분 때문이지만 그땐 단순히 까만 커피라서 태어날 아이의 얼굴이 까맣게 된다는 그런 소리 때문에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땐 꼭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았죠.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과일까지 받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인상 험악한 남자들이 훅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순간 손님인가 하고 반사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이 제 앞을 가로막고는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손님 있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덩치가 큰 아저씨가 바닥에 침을 퇴뱉었죠. 아이고 바쁘세요? 손님이 있었다니 우리가 큰 신뢰를. 그럼 우리가 네 하고 나갈 줄 알았어? 그러게 당신네가 정확히 시간 딱딱 지켜서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여기에 그냥 와? 오랜데 차비 들지 시간 들지 기름값은 또 얼마야? 사장님 일단 이번 달 말까지 말미를 주시면. 그놈의 말미는 그냥 가게 접고 고기잡이 배를 타든 아니면 신장을 팔든 해서 우리 돈 갚아. 어디서 이번 달 말. 어이,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우리가 예의 있게 상대해 주니까 호구로 보여? 회를 좋아하나 봐. 아주 날로 잡수려고 그러네. 날로 먹다니. 저희도 최대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노력? 누가 노력하네? 결과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결과를. 노력은 돈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나이가 들어서 귓구멍에 뭐가 찼어? 그 남자는 눈짓으로 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와 동시에 과일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요. 그러자 한 남자가 제 앞으로 불쑥 오더니 제 턱을 쓸어내렸죠. 이쁘다. 사장님 딸? 딸이 있었어? 어떡해. 부모님 위해서 우리랑 일 좀 안 할래? 제 몸을 훑으며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자 뒤에 있는 남자들도 낄낄거렸고 그와 동시에 저는 맨 뒤에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뒤늦게 알아본 듯 황급히 몸을 돌리더군요. 혁수씨? 혁수씨 맞죠? 하며 그 뒤를 따라 나갔을 때 저는 가게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편과 마주쳤죠. 남편의 표정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 혁수씨는 또 왜... 그 사람은 당황보다는 경악에 가까운 얼굴로 저를 보았고 그 분위기에 혁수씨가 신경질적으로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는 어디론가 사라졌죠. 남편은 일단 제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서 말을 하자. 아니 여기서 말해. 당신 아까 그 사람들이랑 뭐 있지? 혁수씨가 왜 여기 있어? 여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말해. 이게 출판사야? 회사 온 건 맞아? 나도 다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말할게. 할 테니까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자. 이제 알겠네. 당신 사채업자야? 그런 거야?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서 제가 되물었죠. 맞구나. 그게 당신 대답이 맞아? 이제까지 이런 짓 해왔던 거야? 배운 거 없고 사회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뭐든 그 사람 말을 믿었어요.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집에 쌀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외면하려고 해도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죠. 늦은 밤 걸려오는 전화에 다급하게 나가는 것, 이따금 거칠어지는 언행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과일가게 사장님과 시장통 상인들에게 들으니 확실해지더군요. 남편이 악덕 사채업자였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돈에 미친 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충 이런 반응이었죠. 아이 돈 빌릴 때는 영판 없는 은행원인데 못 갚으면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한 번 몰면 절대로 안 놓는다고 해서 개. 계산기 들고 다니면서 이런 한 푼까지 다 쓸어가는 놈이라고. 돈에 미친 개새끼지. 아니다. 이 개도 아니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그거 절대 인간 아니야. 사람 좋은 얼굴에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야. 사람이 쥐포도 아니고 짤 때까지 돈을 짜낸다니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지혜비랑 똑같아 아주. 지혜비가 이 구역에서 사채 노름했던 놈이지. 그거 이어받은 거잖아. 저번에는 반찬가게 이사장한테 이자 받겠다고 그 노인네를 질질 끌고 가는데 보기만 해도 오줌 지리겠더라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확실한 것은 남편은 그 일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멀쩡한 회사인 척 간판만 달아서 저를 쭉 속여왔던 겁니다.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겁박해서 받은 돈으로 저는 먹고 살았던 거였죠. 그 진실을 알고 나니 저는 그 시장에 두 번 다신 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죠. 그 과일가게 사장님이 나 구해준 분이야. 알아? 당신 딸 목숨 살린 사람들이라고. 그건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난 애초에 그 안에 들어가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냥 애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몰랐다고 하면 끝이야? 감시하는 건 안 나빠? 당신이 가업 물려받은 거라며. 나도 다 알아봤어. 당신이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속여? 우리 연애만 6년이나 했어. 알아? 그리고 결혼도 3년이 다 돼가는데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거 아니야. 결혼 전엔 그 일 안 했어. 정말이야.
진짜 출판사에 다녔었어. 그 이후에는 그것도 속인 거 아니야? 거짓말은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고 내 입으로 거짓말하기가 싫어서. 어이가 없다.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못해. 결혼 조건이었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하기 싫은 일 시작한 거였다고. 아빠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였다고. 안 그럼 절대로 결혼 못했을 거야. 그럼 이혼해. 이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냥 직업이야. 물론 떳떳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인 건 사실이잖아. 더러운 돈이야. 그걸로 내 딸 안 키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소름 끼쳐. 그런 일 한 손으로 내 딸 만지고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만든 돈으로 내 딸 먹이고 입히기 싫어. 당신이 일을 그만두던지 아님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이야기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했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기에 저와 딸의 생활은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쌀이 떨어져서 쫄쫄 굶기도 했고 전기가 끊어져서 양초를 켜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 청소 일을 시작했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몇 년 뒤에 환경미화원이 되었어요. 이르면 새벽 2시부터 늦으면 오전 11시까지 하는 일이기도 했고 밤낮이 뒤바뀐 직업이라 딸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진 못했어도 나름 제게는 자부심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안정적인 돈이 들어왔죠. 물론 모두가 기피하는 직업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네요. 아유 아줌마, 우리 목욕탕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싫어해. 탕에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냥 몸만 씻고. 집에 목욕탕 없어요? 정말 사람 곤란하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쪽 하나 받겠다고 단골 손님들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있어요? 냄새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됐으니까 우리 목욕탕에 또 오진 마세요. 나도 거절하는 거 기분 안 좋아. 이 직업 특성상 제게는 오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향이 좋은 걸로 가리려고 해도 그걸 뚫고 나오는 특유의 향이 있었죠.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확 열었을 때 나는 시큼한 그런 냄새였어요.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것도 딸아이 친구들이 오는 것도 꺼려졌죠. 이게 잘 씻어도 살 안에 배어 있는지 완전히 가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딸이 등교하다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다가가려고 하다가 친구들을 보고 모른 척 돌아섰어요. 딸은 그날 제게 말을 했죠.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 왜 그래? 왜 눈치를 봐 속상하게. 아니 친구들도 있고 엄마 몸에서 냄새도 나는데. 괜찮다고. 그리고 빨래할 때 그냥 같이 돌려. 뭐 어때서? 엄마는 매번 일을 2번을 해. 안 돼. 너한테도 이 냄새 나는 거 엄마 싫어. 내가 환경미화원 딸인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빗자루로 눈을 콱 찔러버릴 거야. 그니까 걱정 말라고. 엄마는 나한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당당해도 된다고. 그래, 엄마가 우리 딸 때문에 이렇게 숨쉬고 산다. 저희 딸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햇빛도 밤밖에 들어오지 않는 초라한 집에서 너무나 환하고 밝게 컸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요. 어떨 때는 저보다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솔직히 딸은 저보다는 남편은 더 닮았어요. 엉뚱하게 농담을 던지거나 비죽이 웃는 걸 보면 이혼한 남편과 판박이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저 때문인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딱히 제가 숨기려고 한 적도 없는데 아빠라는 존재가 아예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도 그땐 그게 왜 심각한지 전혀 인식을 못했죠. 너무나 밝고 쾌활한 아이였기에 그 정도의 결핍은 괜찮다고 넘긴 게 화근이었을까요?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은 딸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 뭐?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진지해. 엄마, 여기 앉아서 들어.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딸의 앞에 앉아서 물었죠. 진심이야? 너 누구 만나고 하지도 않았잖아. 취직한 게 2달 됐나? 근데 남자? 대학 때 만난 사람이야? 아니지. 넌 그런 거였으면 늘 말했잖아. 누군데 이렇게 뜸을 들여? 실은 엄마가 반대할까봐 말 못했어. 왜 반대를 해? 근데 너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아? 요즘 누가 그 나이에 결혼을 해? 25살이 어리긴 뭐가 어려. 이 정도면 다 큰 거지. 예전 같았으면 애를 둘은 낳았을걸? 그래.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상대는? 남자는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물류센터에서 일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실은 아버지가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고 거기 물려받게 될 거야. 그래서 말단부터 일을 하는 거래. 차근차근 경력 쌓아서 직급 올라가면 회사 대표가 될 거고. 그래? 뭐 능력이 있네. 근데 내가 왜 반대를 해? 그야 내가 어리고 또 우리 만난 게 얼마 안 됐거든. 얼마 안 됐다면 우리 3달 됐어. 근데 난 그 사람한테 진지하고 정말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어. 또 저는 그 순간 불길함을 직감했습니다. 딸이 머뭇거리면서 결국 실토를 한 것은 상대 남자의 나이가 40대였다는 거였죠.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만 딸은 완고했어요. 내가 좋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정확히 만 나이로 하면 39살이야. 그러는 넌 만으로 하면 23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비슷해도 나랑 더 비슷한 나이잖아.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나를 보호해줄 수 있고 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지수야, 겨우 3달 만난 사람을 뭘 믿고? 몇 년을 알고 지내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야. 근데 겨우 3달? 네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생각한다면 엄마도 나이? 그래,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3달은 아니야. 혹시 다른 것도 숨긴 거 있어? 한 번 다녀왔어. 이혼했고 서류도 깨끗해.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만에 헤어진 거라서 아이도 없고. 제발 엄마, 날 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만난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근데 아닌 건 아니야. 지수야, 엄마가 너 이제까지 하겠다고 한 거 말린 적 있어? 하기 싫다고 한 거 억지로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엄만 찬성 못해. 그럼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 뒤에 식음을 전폐하고 딸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딸은 사춘기가 없었어요. 제 나이에 누구나 한 번은 겪는 딸의 반항, 말대꾸, 신경질도 없었죠. 정말이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일조차 없었던 게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춘기 없는 제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다들 중학교 무렵부터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승자의 미소를 보이며 비웃었죠. 근데 알겠더군요. 사춘기가 제 나이에 오는 게 차라리 속 편한 일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 큰 딸의 반항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더군요.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죠. 결국 저는 무려 1달 만에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지수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랑 꼭 닮았네요.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머리숱이 너무 적어 당황스러웠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 놓으세요. 저 편안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됩니다. 석진입니다.
석진아 해주세요. 아니면 박서방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요, 전 이게 편해요. 그러자 딸이 제 옆구리를 툭 쳤죠. 엄마 제발. 근데 그걸 본 남자가 딸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지수야 그러지 마. 어머님 생각도 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내가 감당할 부분이야. 그렇습니다. 마치 제 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보통 여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를 찾는 이유가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도 어디선가 떠도는 이야기로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느껴졌죠. 솔직히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어른스럽기만 했던 딸이 사실은 아빠의 부재를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남자의 말투나 느낌만 봐도 알겠더군요. 숟가락도 놔주고 입가에 묻은 것도 닦아주고 제 딸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했죠. 제 딸만 아니었다면 그게 퍽이나 다정해 보였겠지만 나이 차이를 알고 있으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소개가 무슨 상견례라도 되는 듯 조급하게 굴었어요. 만남이 있고 난 뒤에 허락을 거의 강요하기 시작했죠. 엄마도 오빠 봤으니까 느꼈을 거 아니야. 진짜 다정한 사람이야. 내 나이 또래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다들 나이만 먹었지 애야. 몸만 큰 애들이라고. 그거야 나이를 먹으면 좀 달라져. 보는 시야도 여자를 대하는 방법도 알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른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 진짜 엄마 이럴 거야? 내가 좋다고 하잖아 내가. 그게 결혼 아니야?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 엄마도 생각할 시간을 줘. 저는 정말 끙끙 앓으며 고민했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자가 딸에게 잘해주는 것은 인정했고 나이 차이도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차마 그 외형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굴 따진다고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네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로 뭐라고 하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벗겨진 머리, 튀어나온 배를 보면 제 딸의 아빠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외형이었어요. 말이 40대지 제가 봤을 때는 50대, 아니 60대라고 말해도 젊게 산다고 하고 믿고 넘겼을 정도였죠. 그런 이유로 하루에 12번도 허락을 했다가 반대를 했다 속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했죠. 그냥 딸이 좋다는데 허락할까? 한 번도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운 적도 없는데 외형이 뭐가 중요해? 내 딸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면 좋은 거지. 그리고 막말로 내 남편은 6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깡패짓이나 하고 다녔잖아. 3개월? 기간은 중요하지 않지. 두 사람 마음만 같으면 그만인 거야. 엄마로서 딸을 위해 허락하자. 그러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예쁜 딸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올망졸망한 눈, 풍성한 머리카락은 전 남편이랑 판박이고 피부 좋은 건 날 꼭 닮았는데 팔다리까지 긴 건 누굴 닮았지? 저렇게 완벽해서 눈에 쑤셔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인데 어디서 굽다만 돼지 껍데기 같은 놈. 그것도 돼지 털이 그대로 박혀서 입맛까지 떨어지는 그놈한테 줄 수 없지. 부자? 부자이다 돈 많으면 뭐해. 앞마당에서 석유가 터져도 내 딸은 안 돼. 정말 정신병이 올 것처럼 치열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딸이 눈물까지 보이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며 겨우 허락을 했죠. 하지만 그 허락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 껍데기, 아니 그 남자 집에서도 딸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딸은 그 일로 상심이 큰지 아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진 이대로 쭉 반대해주길 속으로 빌었지만 딸이 우울해하는 모습에 속이 상하기도 했죠. 근데 희한하게 딸은 그 집에 자주 갔어요. 너 오늘 일 쉬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 요즘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던데 좀 쉬지. 아니야, 오늘 오빠 만나서 예배시댁에 잠깐 들리기로 했어. 저번 주에도 가지 않았어?
너 월차까지 쓰면서 다녀왔잖아. 아,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좀 거들어드리고 싶어서. 아, 시집도 안 갔는데 왜? 미리 고생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순전히 내가 고집 부린 거야. 그니까 오빠한테 혹여나 별말 하지 마. 알았지? 나도 좀 잘 보이고 싶고 진짜 잘 살고 싶단 말이야. 신경 써서 옷도 고르고 화장까지 곱게 하고 간 제 딸이 돌아올 때는 구겨진 옷에 땀에 찌들어 오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에게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속도 이런데 딸은 오죽할까 싶어서 그저 딸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으로 위로와 응원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 딸이 신나서 집으로 뛰어 들어오며 말했죠. 엄마, 허락하셨어. 우리 상견례 날짜 잡자고 엄마한테 연락 따로 주신대. 그래서 내가 엄마 번호 드렸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꼭 잘 받아야 해? 알았지? 정말? 아니, 왜 갑자기? 그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준비할 것도 없다고. 오빠 집에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엄마는 그냥 나가서 인사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 옷이나 좀 사러 가자. 그 집에서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내가 쫙 빼줄게. 응? 아유, 그래, 알았어. 찜찜하긴 했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반대하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한편으로는 계속 반대해주길 원했던 것도 있었기에 실망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딸 정도면 당연히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좋았네요. 그래서인지 돼지 껍데기 같은 예비 사위의 머리숱도 약간은 풍성해 보일 정도였죠. 우린 아주 가끔 만나서 식사를 했고 천천히 결혼 준비와 상견례 날짜를 맞춰갔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은 본 적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와 전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의외로 예의는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적절하게 제게 맞춰주려고 하더군요. 장소는 저희가 예약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랑 날짜만 알려주세요. 괜찮죠? 제가 장소도 정하려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귀한 따님 저희 못난 아들에게 보내시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드레스부터 식장, 신혼여행까지도 저희 측에서 알아서 하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니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상견례에 저희 남편이 참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 처지가 좀 그렇습니다. 처지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희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요. 제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혼외자거든요. 이 사업 경영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약간 경쟁?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 석진이랑 지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참 면목 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요. 자식이 행복하다면 해주는 게 맞죠. 승계 절차가 좀 꼬이긴 했어도 장남이니 당연히 이어받을 거고요. 그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불참하는 게 아니라 출장이 잡혀 있어서 확답을 못 드리는 거죠. 최대한 참석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설명도 잘하고 깔끔하게 예의까지 차리는 모습에 안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제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때 제 딸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죠. 그런데 잠시 후 다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예비 사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아서 끊으려고 했죠. 여보세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예비 사위의 언성이 높게 들렸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전화하면 즉각 받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할 말 있다니까 전화 바꿀게. 잘 듣고 내내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뒤이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 가리는 거니? 그래? 내가 전화할 땐 안 받더니 석진이 전화는 잘도 받네? 다른 건 아니고 너네 엄마랑 내가 통화를 했거든? 근데 차마 내 입으로 전화기가 좀 그래서 네가 알아서 잘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그 시공창 쓰레기 냄새 좀 어떻게 하고 오라고 꼭 말씀드려라. 알았니? 혹여나 우리 남편이 참석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니? 우리 아들도 그 냄새 질색을 하는데. 이해하지? 대답 안 해? 저는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또 뭐라고 하는지 듣기 위해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우 속 답답해. 진짜 너는 내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 알지? 나이 어린 것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리다면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 제대로 잘해. 두고 볼 거야. 혹시나 결혼 과정에서 뭐 하나 수틀리면 너 두고 봐. 내가 시집살이 어떻게 해줄지. 내 아들 믿고 까불지 말란 뜻이야. 네. 너네 엄마 철저하게 냄새 하나 없이 와. 난 분명 말했어. 쓰레기 미화원 광고하고 내 얼굴에 똥칠하면 넌 그땐 국물도 없어. 약속 시간에 딱 맞춰오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걸 개워냈어요. 그리고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죠. 애초에 그 여자는 한두 번 제 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무시하고 결혼을 대가로 복종시키려고 한 게 불보듯 뻔했죠. 그것도 제 직업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 딸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확실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어지니 불현듯 제 전남편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게 그 인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남편이라면 그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기더군요. 저는 그날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바뀐 상황에서 이혼한 남편을 찾는 것은 어려웠지만 오래전 문을 닫은 회사부터 거슬러 올라가 결국 찾아냈죠. 생각과는 달리 멀쩡한 간판을 달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서자 남편의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빠졌죠.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이름 보고 설마 당신인가 했는데. 왜? 못 올 거 샀어? 여기도 그런 회사야? 이번엔 배달업체네? 아주 대단해.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야. 정말이야, 믿어줘. 당신은 어떻게 지내? 내가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사까지 갔던데. 뒷조사로 찾아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불쾌할 것 같고 내 딸 기록 남을까봐 나도 포기했었던 거야. 됐고, 당신이랑 추억 노름할 생각 없어. 당신 딸 문제로 왔어. 그러니까 나 급해. 지수? 우리 지수 말하는 거야? 그래, 당신 딸 지수. 이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어요. 남편은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돌렸고 예비 사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주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상견례가 당장 몇 시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빠른지 그 신상 정보가 팩스로 넘어왔죠. 남편은 그 서류를 가만히 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뭐야, 40일? 내 눈이 틀린 게 아니지? 아니 근데 얼굴이 이게 40대라고? 무슨 덜 익힌 돼지 막창처럼 생겼어. 그럼 이거랑 결혼을 한다고? 이혼 경력도 있는데. 아니 내 딸이 정말 이놈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다고? 협박이라도 당한 거야? 됐고, 나도 당신 말곤 떠오르지 않아서 온 거야. 이 결혼 막을 수 있어? 이 얼굴이면 막아야지. 장난치지 말고 정보 있냐고. 사채업자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나 이제 사채 안 해. 이 배달업체 하는 거 안 보여? 근데 그 아는 사채업자는 있어서 정보 물어본 거야. 근데 이렇게 빠르게 정보가 넘어왔다는 건 거기랑 인연이 닿아 있다는 소리고
즉, 그놈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라는 거지. 지금 다른 뒷조사도 하고 있어. 당장 오늘이 상견례야. 급하다고. 알았어, 내가 독촉해 볼게. 하지만 시간이 더 흘렀고 상견례 2시간 전이 되자 딸에게서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까지 예약을 해둔 상태였기에 어쩜 딸의 반응은 당연했죠. 그럼에도 저는 전화를 거부한 채 자료가 넘어오길 기다렸고 결국 상견례 시간에서 30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사준 옷조차 입지 못하고 급하게 안내를 받고 들었었을 때 짝 하는 소리가 들렸죠. 예비 안 싸더니 딸의 뺨을 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비 사위는 턱을 치켜든 상태로 있었고 안싸도는 저를 보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죠. 그러면서 코를 막고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그 차림이며 약속 시간 늦은 것까지 정말 저급하네요. 저는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저급한 건 그쪽이죠. 감히 내 딸의 뺨을 때려요? 그 여자가 푹하고 비웃자 저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다가가 예비 사위의 뺨을 올려쳤죠.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 이게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집안이었네. 어린 거 믿고 내 아들 꼬여내는 딸년이나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애미나 똑같아. 우리 이거 신고할 겁니다. 폭행으로. 어디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는 그쪽은요. 내 딸 안 때렸어? 뭐요? 우리가 뭐? 내가 좀 때린 거? 그게 왜? 신고해요. 근데 하나 말해줄게요. 청소부 아줌마. 법정 싸움은 있는 놈들이 결국 이겨. 왜? 돈이 없으면 끝까지 못 싸우니까. 우린 돈이 있거든. 법 쪽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당신은 특수폭행으로 신고할 줄 알아요. 특수폭행? 돼지 껍데기 같은 놈 좀 때린 게 무슨 특수폭행이죠? 돼지? 우리 아들한테 돼지 야! 이봐요. 돼지 껍데기 어머님. 제가 왜 늦게 왔는지 모르시나 보죠? 아이 뭐 쓰레기라도 줍다가 왔겠지. 내가 알아야 해요. 저는 그 여자 앞에 서류를 올려놓고 읽어보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콧바람을 킁킁거리던 여자는 가만히 그 서류를 보다가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죠. 자신의 어머니 반응에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예비사위 역시도 그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2배로 커졌죠. 이걸 어떻게? 당신 누구야? 당신 정체가 뭐야? 내 정체? 엄청난 뒷배가 있는 무서운 사람이지. 당신 아들이 도박에 탕진하고 그걸 메우려고 공금을 횡령하고 그러다가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걸 모두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만약에 당신 남편이 알게 되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 배달은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다던데. 그럼 승계는 그쪽으로 갈 거고 당신은 그 자리 유지도 못하겠지? 막내 아들도 자기 친엄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당신 호적에 있다고 엄마 대우해줄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허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권력만이 응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실제로 제가 한 말에 2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린 그냥 실수였어요. 약속이 중요한데 사돈이 늦게 오니까 저희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고. 정말입니다. 장모님, 제발 이건 아버지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죽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제 딸의 곁으로 가며 말했죠. 내가 아니라 내 딸한테 빌어야지. 2사람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방향을 바꿔 다시 딸에게 빌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이해해줘. 진짜 잠깐의 심술이었어. 정말이야. 자기 집에서 반대를 했다는 말에 복수하겠다고 한 건 엄마였어. 난 아니라고. 아들,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왜 도박을 해가지고. 하지만 딸은 뺨을 맞은 충격에서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딸을 부축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 뒤로는 계속 예비 사위와 예비 안사돈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혹시나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눈치를 살피며 선물도 계속 보냈죠.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제 전남편까지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처음 보는 아버지란 존재에 많이 놀라면서도 제가 그 정보를 입수한 것과 이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씩 경계를 풀었죠. 그러자 전남편은 살판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명품? 문 앞에 이게 있던데. 지수 너한테 주는 거야? 누가? 저는 그런 남편을 밀어내며 쫓아내려고 했죠. 왜 또 왔어? 얼른 나가. 그 물건도 가지고 가. 우리 이혼했어. 왜 자꾸 와? 누가 당신 보러 왔대? 내 딸 보러 왔어. 그리고 누가 보낸 줄 알고 이런 비싼 걸 받게 둬? 혹시 그 털 익은 막창? 그 돼지 막창이 보냈어? 그래. 그 털 있는 돼지 껍데기가 보낸 거야. 가는 길에 반송해. 아니야, 이건 팔아야지.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지. 뇌물은 받아서 돈으로 쓰는 거야. 자존심? 그런 게 밥 먹여줘? 잘 보이려고 준 거지 잘 볼 필요는 없는 거야. 누가 돈에 미친 게 아니랄까봐. 그만뒀다더니 버릇을 못 고쳤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딸은 우리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살짝 웃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끔 개그 코드가 맞아서 결혼한 거였냐고 농담도 던졌죠. 때문에 남편이 집에 뻐꾸기처럼 찾아오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라도 와서 말을 걸고 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연애 초에 남편을 보는 느낌이 들었죠. 저와 결혼하고 말수가 줄었던 게 제게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게 그때서야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하더군요. 나 결심했어. 결혼 안 하려고. 파혼 확실히 할 생각이야. 고민 많이 했어. 그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수모를 당해도 참은 거고 무시당해도 견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 보니까 알겠어. 저는 진지하게 물어봤죠. 나랑 그 사람? 우린 이혼을 했잖아. 알아. 근데 난 뭔가 나한테 없는 게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거든. 어른스럽고 날 좀 더 챙겨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조언들도 따르려고 했고. 하지만 재미는 없었어. 엄마 아빠처럼 쿵짝도 안 맞고. 어머, 얘가 그 사람이랑 나랑 뭐가 쿵짝이 맞아? 잘 맞는데 무슨. 그냥 못 이기는 척 다시 합쳐. 아빠도 그것 때문에 자주 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나 그간 말은 안 했는데 아빠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 정말로.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 고생했다며 어깨를 쓸어주었죠. 그리고 파혼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저의 전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퀵서비스로 그 집의 남편이자 회사의 대표에게 서류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워낙 공과 사가 확실한 인물이었기에 장남이란 이유로 눈 감아주진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큰아들의 빚만 모두 탕감해주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안사돈과는 이혼까지 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남편은 다시 제 남편이 되고 제 딸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런 선택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저와 이혼 직후 대대로 해왔던 사채업자를 그만두고 지원받은 돈 일체를 돌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과일가게 사장님 내외의 부채도 본인의 빚으로 끌어안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도 칼 같던 시아버님은 그걸 끝까지 받아냈다고 했죠.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사를 가버렸고 다시 합칠 기회마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줄 거라고 믿고 버텼다고 했죠.
때문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힘들게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걸 털어냈는지 이전처럼 돌아왔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미화하고 멋지게 써달라는 말도 했고요. 제가 등짝을 때리며 가라고 해도 제가 글을 쓰는 와중에도 참견을 하고 있죠. 정신없긴 해도 나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쓰레기 냄새를 폴폴 풍기고 다니지만 그런 제 손을 잡아주는 예쁜 제 딸과 남편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 딸이 좋은 사람과 만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과 살아야 행복한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결혼이 아닌 서로의 결점조차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걸 알려줄 작정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한번 실패했던 결혼이라 자신은 없지만 지금도 딸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되지 않겠어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저희 딸이 상처를 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리고 남편도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네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답니다. 진심으로 모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네요.